볼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3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특징과 루터파, 칼뱅파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그 개신교,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자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연관되는 종교전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을 토대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신조차도 굉장히 인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다시 재생시키고 부활시키면서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갖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 창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근본 원리는 인문주의죠. 인문주의라는 말은 그 라틴어 후마니타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정신과 이에 대한 학습,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공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문주의자들은 주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을 많이 수집하고 연구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학문 경향을 보이면서 인간을 개성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그림을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이니까 모든 사고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신을 가운데다 크게 그리는 거였다면 지금 이제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들어와서는 그림을 그릴 때도 뭐 원근법을 적용한다거나 신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그려주는 거죠. 이 르네상스가 제일 먼저 꼽힌 지역은 이탈리아입니다. 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꼽힐 수 있었을까요?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그런 고전 문화의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다가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정통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대거 로마로 이탈리아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대한 특히 뭐 그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의해서 고전 문화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된 데에는 그 로마 교황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도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가 추락한 거죠. 십자군 전쟁에서 잇따라 실패했고 아비뇽 유수를 겪으면서 권위가 많이 떨어진 거죠.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로서는 페트라르카, 이 양반은 라틴어 문헌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발굴해내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서정시를 많이 남겼고요. 보카치오 사람은 데카메론을 조술해서 사회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 이런 것들을 풍자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썼는데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게 된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다음 차트에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베네치아고 로마 아닙니까? 여기가 나폴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쯤이 밀라노, 그리고 여기가 한 제노바는 한 이쯤에 되겠네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이 나폴리 왕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나폴리 왕국은
아라곤의 왕이 같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아라곤은 카스티아하고 합쳐가지고 에스파냐, 스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랑스가 이 나폴리 왕국의 어, 왕이 계승권을 주장을 하면서 나폴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폴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밀라노를 접수하고 아이고 피렌체 이쯤에 한 피렌체는 중부지방이니까 요 정도 있겠네요. 피렌체를 공격하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나폴리까지 점령을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신성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이 신성 로마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베네치아가 또 베네치아 공화국이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면서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개입돼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탈리아는 전쟁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용병들이 들어와서 뭐 보면 이 전쟁은 이탈리아 대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60여 년간 한 8차례 정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 그대로 한다면 로마의 후계자인데 로마의 후계자가 로마 교황이 살고 있는 로마를 약탈해버리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이었다. 이렇게 되자 너무 충격받았던 교황은 뒤에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을 미켈란젤로에게 의뢰해서 그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건 아닌데 그러자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이탈리아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자 막강한 군주가 나와서 외세의 간섭을 좀 배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였던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미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던 것은 그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자였던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미켈란젤로니 다 보티첼리 다 이 사람이 후원을 해준 거죠. 보티첼리가 그렸던 대표적인 그 비너스의 탄생을 살짝 보자면 제가 갑자기 뭐 미학 전문가도 아닌데 갑자기 그림에 대한 해설을 하게 되네요. 여기에 보면 이 비너스의 탄생이란 작품에 이 비너스 주변으로 꽃들이 이렇게 막 뿌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들이 막 뿌려지고 있거든요. 이 꽃들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렌체라고 하는 곳이요. 라틴어로 꽃이 피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플로렌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후 불어줘가지고 비너스가 탄생을 하고 봄의 여신이 그녀를 아름다운 옷감으로 덮어주려고 하는데 꽃들이 곳곳에서 막 뿌려지고 있다. 로마의 어머니신 비너스가 피렌체로 찾아와 새로운 봄이 시작된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피렌체를 장악한 메디치 가문의 자부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왜 메디치 가문의 자부심을 보여주겠어요? 이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이 작품을 메디치가에서 후원해줘서 그린 거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다양한 르네상스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그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니 미켈란젤로니 다 이렇게 메디치가가 후원을 해줬던 화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켈란젤로는 너무 조각으로 너무 이름을 날리니까 화가들이 좀 질투를 해가지고 그림은 못 그리겠지 라고 해서 교황이 또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그리는데 천장화는 물감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그리는데도 1년씩 걸리는 건데 이걸 누가 그렸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뭐 먹어봐라 하면서 미켈란젤로를 추천했다고 그래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무려 이렇게 33칸의 그림을 4년 만인가 완성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천재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예술 작품들이 쏟아졌던 시기가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주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졌고요. 어, 건축물로서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다. 성 베드로 성당 이거 만드는데 돈이 어마하게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그 종교개혁의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대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 후원해줬던 메디치 가문도 파산해 버렸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탈리아 지역의 지역은 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도시국 귀족들의 힘이 좀 빠지게 되고 이탈리아 대전쟁에서 이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도시 귀족들이 힘을 잃게 되고 그 메디치 가문이 파산되는 등 이런 영향 속에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도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는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제 북유럽에서 알프스 이북의 북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프랑스하고 플랑드르 지역이 새로운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지도로 다시 가볼까요? 프랑스하고 플랑드르 지역. 굳이 따지면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기가 플랑드르 지역이거든요. 네덜란드령 에스파니아와 프랑스 지역, 요 지역이 이제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또 문화가 르네상스가 다시 꽃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찍이 모직물 공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플랑드르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 못지않게 부유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피렌체를 대표하는 예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탈리아를 떠나서 프랑스로 후원자가 결국 있어야 되니까요. 프랑스로 와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이 서유럽 지역과 북유럽 지역이라고 해야겠죠. 이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따라 배우기가 대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의 알프스 이북의 학자들은 이탈리아를 따라하되 이탈리아의 인문학자들처럼 그리스 로마 문화에 막 이렇게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몰두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만 딱 그리스 로마 뭐 신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독교 크리스트교에 더 관심이 더 많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학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을 나타냅니다.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신학이 주도를 했다. 신학자들이 주도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당시 이렇게 유럽의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글을 쓰죠. 어리석을 웃자 아닙니까?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이거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겁니까? 비꼬는 거죠. 풍자하는 거죠.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면서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의 성직자 에라스무스가 이제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라면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던 토마스 모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유토피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로 영국이 유토피아라는 게 아니라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미술에서 반 에이크 형제. 이 양반들은 뭐 유화 기법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화가는 아무래도 브리헐이겠죠. 이 브리헐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농민의 춤 이외에도 뭐 농가의 결혼식 이렇게 농촌의 한가로움과 소박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한 거죠. 홀바인 같은 경우에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고 하고요. 엘 그레코 이 양반은 종교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종교적인 그림. 그런데 이런데도 이제 예전처럼 중세 시대와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뭐 신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그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좀 성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 국민문학의 발달. 그 전까지는 라틴어 중세 시대에는 어려운 라틴어로만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이 라틴어를 어, 독점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거죠. 라틴어를 쓰는 중세 문학과 달리 자기 나라의 국어, 자국어를 쓰는 국민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어로 돈키호테를 쓰고요. 영국의 세익스피어는 영어로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희곡을 저술하게 되는 거죠. 16분. 이거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더라니 벌써 이것만 하는데도 16분, 17분이 되네요. 일단 여기서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교육 중에 르네상스만 한글로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